이번에는 섹터 컨디션 시간입니다. 이번 달 3월은 진짜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는 중국의 양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인대 정협이 있고,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대선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데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 주식을 이따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타이밍이거든요.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 진짜 매일매일이 정말 특히나 같은 입장에서 이럴 때 투자전략 쪽에서는 소위 말해서 좀 짜증나죠. 할 일도 많고 보고서도 매일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이 변동성이 커졌을 때 투자 전략 쪽에서 짜증이 올라올 때가 좀 바닥이었던 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단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이게 좀 많은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잘 모르지만 이 증시의 변동성을 지금 굉장히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 국면은 좀 언제 올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과 이슈들이 있는데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가장 예측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저도 잘 모르고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고 싶어서 여러 뭐 자료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어느 누구도 러시아가 공격을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전면 공격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동북부 지역의 국지전 정도에서 합의를 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국지전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 양상들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한다라는 이슈가 들어오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로 퇴출되는 은행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많은 은행들이 지금은 배제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배제되는 대상에서 면제되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해결될지 언제 완화될지 저도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시장이 잘 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여기까지 내려왔는가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된다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3천을 갈 수 있는가 시장의 핵심 변수인지를 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악재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호재에 좀 둔감하게 반응하는 변수 정도로 놓고 향후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변화들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1차 회담이 있었고 이제 조만간 2차 회담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얼만큼 진전되는지 여부가 향후 방향성을 좀 가늠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은 또 이슈로 아니면 또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좀 더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계는 해야겠지만 오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연설에서는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는 배제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뭐 악랄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여부가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이게 약간 배제됐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좀 그나마 안도의 상황이지 않겠냐라는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차단을 해준 게 나토하고 미국이 군사개입은 없다라는 거라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더 길어지느냐 아니면 좀 짧게 끝나느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회담이 1차, 2차 계속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변수 쪽으로 조금씩 더 들어가 보면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가 이번 주 말에 금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들 기대하는 거는 이제 2월에 베이징 올림픽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썼었거든요. 그리고 때마침 어제 나온 중국의 PMI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다분히 영향이 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이 원하는 경제 부양책일지 아니면 중국의 경제 부양책으로 그래도 지금 악재가 너무 이제 시장이 민감한데 호재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 요거 한번 짚어볼까요? 저는 올해 시장 흐름을 보면서 중국을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일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를 인하하고 그런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 나라도 중국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폴리시 믹스라 많이 하죠.
금융 완화 플러스 재정 정책, 재정 집행 이 두 가지가 믹스되는 나라가 유일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마도 전인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정책적인 이벤트들이 드라이브들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 양회의 흐름들을 보면은 키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비 확대, 투자 확대. 소비는 많은 성들에서 소비 증가율을 2021년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예. 투자는 2021년보다는 좀 둔화되긴 하는데 좀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의 투자라고 한다면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렇죠. 뭐 올드 이코노미 쪽으로 좀 맞아요.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네. 지금 중점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신경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이 좀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 한국이 바로 좋을까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확대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중국 경제가 턴어라운드하고 이로 인해서 위안화가 좀 안정을 찾아간다면 아마도 이런 훈풍이 한국 증시에도 좀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미국이 긴축, 유동성 흡수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심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이 유동성을 풀고 있다는 점들도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2020년 중반부터 네, 작년 한 중반 맞습니다. 3분기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톤다운 시켰잖아요. 네. 경제도 좀 네. 톤다운 시키고 그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유동성 지표들 뭐 네, 사회용자 다 총액이나 이런 게 떨어졌죠. 계속 하락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슬금슬금 올라오기 올라오더니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아니면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리고 3월에 긴축 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중국에 관련된 기대가 좀 많지는 그쵸? 않은데 네. 뭐 말 꺼낸 김에 긴축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네. 원래는 대선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긴축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 왜냐하면 3월 중순에 FOMC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아 그래 중국이 돈을 그래 풀어주는 건 좋아. 근데 연준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긴축을 하는데 물론 50bp를 올린다는 거는 지금 거의 제로 베이스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올리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시장이 그러면 결국 좀 다시 비용이 올라가고 주가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이번 주 다음 주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을 먼저 사게 된다면 먼저 반영을 한다면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레벨이 떨어진다면 3월 FOMC는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25pp 금리 인상이냐 50pp 금리 인상이냐의 문제가 있긴 한데 네. 2월 10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를 연이어 보인 때만 하더라도 50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0%가 넘었거든요. 많이 올랐었어요.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은 약간이나마 50pp 금리 인상, 3월 달에 50pp 금리 인상, 연내 6번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정 부분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3월 달에 50pp 금리 인상 확률이 제로로 떨어졌고 오히려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컨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금리 동결까지도 얘기 나와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그 과정을 보면은 경제 지표는 좋았는데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금리 인상을 잘 못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용과 물가 지표가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들을 먼저 사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시장이 레벨 다운되거나 좀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3월 FOMC는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금리 인상 속도나 강도가 언제가 가장 강한지를 보여줄 거라는 거죠. 네, 네. 아마 연준이 몇 번 금리 인상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줄지는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네. 아마 올해 상반기가 금리 인상 폭이나 강도가 가장 강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점차 둔화되는 사이클을 보여주게 된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걱정, 우려는 아마 3월 FOMC를 지나면서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 부담, 경제 지표가 나쁘면 경기 불안 이 안에서 계속 갇혀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지 못했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다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클리어하게 보여준 상황이라면 향후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부분들을 좀 온전히 반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변수와 마찬가지로 증시 흐름들에 있어서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금 펀더멘탈 경기 흐름으로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초에 악재는 다 받아놓고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라는 변수도 가장
그러니까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맞습니다. 50bp다, 네. 올해 7번이다 맞습니다. 이런 거를 거의 다 좀 사실은 소화낸 과정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소화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죠. 뭐 보통 네. 우리가 빼딱꼼뿔이라고 그러나요? 네. 예, 뭐 이제 기정사실화. 사실화. 요새 네.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킹반영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뭐 킹반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외부적인 변수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이슈로 좀 넘어와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다음 주에 대선이 있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전략하고 이제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국내 대선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네, 아니, 물론 맞아요. 종목별로 천차는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한번 좀 그 기대 요인 정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이 왜냐하면 약간 그 주주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 네.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런 정치적 이벤트, 대형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로 인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증시 방향성을 대선 결과가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많이 말씀드렸을 때도 잘 이해를 못 하셨는데 그냥 예 하나만 들어드리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서 증시가 망할 것 같았지만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았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경기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의 대선 결과가 등락은 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갑작스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선이 어떤 영향을 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섹터라든지 예.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해득실이 조금은 엇갈릴 수 있는 게 건설 그리고 원전 그리고 북한 관련주 이런 쪽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대선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매크로 쪽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건설 쪽이 올라오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주택 공급을 굉장히 많이 할 공급을 거라는 늘리는 얘기를 정책이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건설주는 단기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방향성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원전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이전에 원전을 좀 많이 배제하려는 움직임에서 조금씩 풀리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꼭 대선 이벤트가 아니다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엇갈릴 수 있는 게 대북 관련주인 것 같아요. 대부분 북한에 대한 스탠스가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숫자가 없습니다. 아, 숫자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이나 공약들이 여러 가지가 숫자가 맞아요. 나와야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영향력,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별로 없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아웃라인을 잡아 나가야 될지가 좀 어렵거든요. 물론 이해득실이 있긴 하겠지만 너무 대선에 몰입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좀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숫자가 같다는 없으니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있는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아직까지 이제 실적 시즌이죠. 네. 왜냐면 연간은 뭐 거의 3월 말까지도 네. 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와 있는 나왔습니다. 상황인데 대외 변수도 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20% 하락한 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잘 나오고 있는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하락해서 네.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적 시즌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아니면 업종에 대한 네. 평가까지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실적 시즌 뭐 매년 그랬지만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회성이 많이 투영되죠. 네, 많이 들어왔고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을 덜어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업종 그러니까 한 70%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네. 50% 정도가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고 새롭게 2022년 1분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좀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여기에다가 금리 상승, 거기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2022년 1분기 실적 전망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 한 달 동안에 2022년 1분기 이익 전망이 코스피 시장 전체로는 7%, 최근 3개월 동안에 11% 정도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이 버텨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다른 업종들이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었던 호텔이라든지 예. 이런 쪽들, 호텔 레저라든지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소비 관련주들은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데 대외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좀 많이 좀 빠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시클리컬 업종들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4분기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남아있는 운송, 은행 그리고 반도체, IT 몇몇 업종들은 조금 실적이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땐 26개 업종 중에 19개 업종이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당분간은 실적에 대한 기대는 조금 톤다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 11월 달에 반도체 업종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 실적 레벨이 2021년 3분기 정점, 고점을 넘어서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하반기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뭐 눈높이 조정은 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씩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종 최근 본다 하더라도 시장이 좀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좀 안정적이거든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게 꽤 많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전인대, 뭐 FOMC 대선 실적까지 팀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3월에는 뭐가 될까요? 저는 FMC라고 생각합니다. 연준. 네, 3월 FMC를 기점으로 저는 전환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다음 주죠? 네. 다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새벽 4시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를 왜 중심점으로 보냐면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그렇죠. 그리고 FMC 의사로 여러 가지들을 반영을 하면서 엇갈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3월 FMC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점도표를 통해서 금리 인상 스케줄,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그리고 시장의 우려가 어느 정도 레벨이었는지 아니면 톤다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우려를 해야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고요. 그리고 향후의 방향성이나 흐름들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3월 FMC 가장 주목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그러면 저는 전인대? 네, 전인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근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고 중미 무역 갈등이라든지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것도 사실은 자체적인 리쇼어링 얘기를 한 거라 우리나라나 중국한테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또 자기들의 어떤 생산력, 내수 진작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수출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수출 금액을 보니까 여전히 중국 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이 뭔가 전인대에서 조금 우리나라에서 기대하고 있는 뭐 부양책이 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졌을 때는 중국 부양 나왔어도 크게 이렇게 반응을 안 했을 텐데 지금 수준에서는 오히려 좀 중국 쪽도 기대해보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준과 중국의 우리나라에 가장 미치는 영향이 큰 두 가지 팩터라고 보면 지수라고 말하죠. 뭐 팀장님이나 저나 이제는 좀 주식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어렵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 시장이지만 또 한편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래도 다 감내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